아이고, 추워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여러분, 이 엄동설 안에 피 같은 전 재산을 생면부지 거지에게 몽땅 털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장터 한복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장꾼들은 곱은 손을 호호 불며 젠걸음을 치면서도 허름한 초가 국밥집 앞을 지날 때면 하나같이 혀를 끌ጭ끌ጭ 찼습니다. 쯔쯔, 저 주모가 가난에 찌들더니 드디어 노망이 단단히 났구나. 내일 팔 쌀까지 다 퍼주면 지네 모자는 흙이나 파먹고 살려고 저런다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에는 온몸에 고름과 진물이 말라붙어 악취가 진동하는 흉측한 문둥병자 행색의 거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의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다해진 누더기 사이로는 시퍼렇게 언 맨살이 훤히 드러나 당장 얼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지요. 장터의 똥개조차 냄새를 맡고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만큼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은 예순 즈음의 늙은 주모, 막순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섞인 비웃음 속에서도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 바닥을 박박 긁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손님에게 내어주려 아껴두었던 가장 크고 기름진 고기 한 점을 턱 얹고 쌀독을 통째로 털어 고봉으로 담은 뜨끈한 국밥 사발을 조심스레 거지 앞으로 내밀었지요. 거지가 허겁지겁 뜨거운 국밥을 입안으로 우겨 넣는 동안 막수는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아무도 듣지 못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지에게 바짝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는 탐관오리. 황사또가 산속 깊은 곳에 몰래 숨겨둔 비밀 창고에 관한 치명적인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저 미친 노파의 실성한 짓거리라며 비웃어 넘겼지만 아무도 모르는 기막힌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주모의 낡은 치마폭을 꼭 쥐고 곁에 서 있던 10살배기. 아들 덕이의 눈에만은 이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신통하게도 사람의 관상을 꿰뚫어 보는 덕이의 맑은 두 눈에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의 정수리 위로 세상을 호령할 붉은 용의 기운이 또아리를 틀고 승천할 준비를 하는 것이 똑똑히 보였으니까요. 과연 이 찢어지게 가난한 주모의 미련해 보이는 밥 한 그릇은 훗날 어떤 끔찍한 피바람을 잠재우고 고을을 발칵 뒤집어 엎을 통쾌한 역전극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내렸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과 하늘에 잊히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는 권선징악의 묵직한 가르침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 청사초롱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억척스러운 주모 막순과 신묘한 아이 덕이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해. 섣달금음 눈보라 치던 장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애구구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울어대던 조선시대 어느 늦은 겨울날이었습니다. 산천초목이 꽁꽁 얼어붙어 길짐승조차 자취를 감춘 그 혹독한 계절. 고을 외곽의 허름한 삼거리 장터 구석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국밥집의 주인장인 막수는 나이 50을 훌쩍 넘긴 과부였습니다. 일찍이 서방님을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모진 세파를 견뎌온 여인이었지요. 남들은 번듯한 기와집에서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있을 섣달금음이었지만
막수는 새벽별이 뜨기도 전부터 장터로 나와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에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낡은 무명 저고리 소매로 연신 이마의 땀을 훔쳐내며 사고를 우려냈지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만이 막순의 언 손을 녹여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바람이 어찌 이리 매섭누. 이래 가지고서야 장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겠나. 막순이 언발을 동동 구르며 장터 어귀를 내다볼 때였습니다. 쌩쌩 부는 눈보라 속 국밥집에서 조금 떨어진 쌀이문 옆. 구미진 구석에 웬 커다란 가마니 같은 것이 둥그렇게 말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 더미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가마니 틈새로 삐져나온 앙상하고 시퍼런 발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사람이잖아. 놀란 막순이 버선발로 눈길을 내달려 가마니를 훌쩍 걷어냈습니다. 그 속에는 웬 사내아이 하나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고작해야 7, 8살이나 먹었을까요? 볼품없이 마른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 해진 호적삼 사이로 드러난 맨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구멍으로 간신히 하얀 입김만 쌕쌕 내뱉으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아가, 정신 좀 차려보거라. 아가. 막수는 앞뒤 잴 것 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 막순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국밥집 안, 그나마 온기가 도는 아궁이 바로 옆 집단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솜치마를 훌을 벗어 아이의 몸을 겹겹이 감싸주었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얼어붙은 손발을 미친 듯이 주무르며 막수는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핏덩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도 모진 추위에 내동댕이 치신단 말입니까?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이 어미가 따뜻한 밥 한 술 먹여줄 테니 제발 눈 좀 떠봐. 막수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가장 맑고 진한 국물을 퍼내어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입으로 호호 불어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아이의 입술을 벌려 국물을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도 못하고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리던 국물이 3숟갈, 4숟갈 들어가자 아이의 목을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뱃속으로 퍼져나가자 굳어있던 아이의 속 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반쯤 감겨있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초점 잃은 아이의 동공에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막순의 주름진 얼굴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메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무이, 우리 어무이. 그 한마디에 막순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품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막순이 아니겠습니까? 낳은 정만 정이더냐, 기른 정, 살린 정이 천륜보다 깊은 법입니다. 막순은 아이를 와락 품에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네 어미다. 이제 아무 걱정 말아라.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한이 있어도 2번 다시 널 길바닥에서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야. 아이의 이름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먹는 입 하나.
덜어보려는 매정한 숙부의 손에 이끌려 낯선 장터에 버려진 기구한 운명이었지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아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던 막순에게 덕이는 하늘이 맺어준 동아줄이자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 국밥집에는 새 얼굴이 하나 늘었습니다. 막수는 자신의 끼니를 반으로 줄여가며 덕이의 입에 밥을 밀어 넣었고 헌 옷을 주워다 밤새 바느질을 해 덕이에게 번듯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덕이 또한 제 어미를 위하는 마음이 끔찍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쓸 장작을 패고 장터 곳곳을 누비며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비록 처마 밑으로 칼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구수한 국밥 냄새와 모자가 도란도란 나누는 웃음소리만큼은 세상 어느 대궐 부럽지 않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머지않아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풍랑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덕이에게 내린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 덕이가 막순의 지극한 정성으로 목숨을 건진 지도 어언 새 해가 지났습니다. 막순이 제 입에 들어갈 풀죽을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키워낸 덕분인지 10살이 된 덕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장터의 어느 아이들보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하게 자라났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아이의 입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장터 어귀에서 푸죽간을 크게 하는 왕 서방이 고기를 떼어오려 길을 나서는데 덕이가 왕 서방의 바짓가랑이를 턱 잡고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재요, 오늘 아재 이마 한가운데 시커먼 먹구름이 잔뜩 끼었구먼요. 눈썹 위로는 시뻘건 불기운이 솟구치니 오늘 물 건너 고개를 넘어가면 필시 큰 화를 당할 상이에요. 제발. 오늘은 장사 접고 집에 가만히 계셔요. 처음엔 이놈의 자식이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를 한다며 호통을 쳤던 왕 서방이었지만 아이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찝찝한 마음에 발기를 돌렸지요. 그런데 웬걸요. 그날 오후 왕 서방이 넘어가려던 그 고갯길에 산적대가 나타나 장사꾼들의 짐을 몽땅 털어가고 사람들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장터에 쫙 퍼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 애를 태우던 포목점 할매에게는 할매 귀 밑에 석류꽃이 활짝 피었으니 다음 달이면 귀한 손주 소식이 있겠네요 하더니 기가 막히게 태몽이 들어맞았고 노름에 빠진 왈패에게는 눈가에 쥐구멍이 뚫렸으니 내일 당장 관아에 끌려가 볼기를 맞을 상이요 하더니 이튿날 어김없이 관아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장터 사람들은 막순의 국밥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고 저 집에 용한 애기 보살이 났네 났어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뼈만 남았던 버려진 아이가 사람의 얼굴에 서린 기륭화복과 명주를 꿰뚫어 보는 신묘한 관상쟁이로 거듭난 것이지요. 막수는 아이의 비범함이 혹여나 화를 부를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덕이가 그저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매일 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장독대가 얼어 터지고 콧물이 고드름이 되어 매달릴 만큼 지독한 칼바람이 불던 섣달금은 무렵이었지요.
평소처럼 꼭 두세 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던 막순과 덕이의 귀에 장터, 한복판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돌팔 매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썩 물러가라, 이 역병 걸린 괴물아. 재수 없게 어디 와서 동냥질이야. 저리 가. 내 놈 숨소리만 닿아도 살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구나. 장꾼들이 작대기를 휘두르며 내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끔찍한 몰골의 거지였습니다. 시퍼렇게 언 얼굴에는 진물이 말라붙어 쩍쩍 갈라져 있었고 다 해진 누더기 사이로는 피딱지가 앉은 맨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10리 밖에서도 코를 틀어막을 지경이었지요. 거지는 장꾼들이 던진 돌에 이마가 찢어져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배고픔에 지쳐 바닥을 기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아서는데 국밥집 마당을 쓸고 있던 덕이의 두 눈이 그 순간 휘둥그레졌습니다. 빗자루를 툭 떨어뜨린 덕이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냄새나고 흉측한 역병 환자로만 보였지만 사람의 기운을 읽는 덕이의 맑은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지의 떼국물 흐르는 얼굴 너머 깊고 날카로운 두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을 노려보는 호랑이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지의 정수리 위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맹렬하게 타오르는 붉은 기운이 따리를 틀더니 이내 거대한 용의 형상을 띠고 당장이라도 승천할 듯 요동치고 있었으니까요. 어무이, 저 아재. 머리 위에 시뻘건 용이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세상을 쥐락펴락할 엄청난 귀인이에요. 덕이가 막순의 치마폭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에 막순은 망설임 없이 바가지를 내던지고 거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짐승도 추운 날엔 걷어먹이거늘 어찌 이리 매정하단 말이오. 막순은 돌팔 매질을 막아서며 거지를 부축해 자신의 국밥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모가 드디어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막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집단 위에 거지를 앉히고는 쌀독을 통째로 털었습니다. 내일 아침 장터 개시를 위해 남겨두었던 막순 모자의 일주일치 식량이 될 마지막 쌀이었지요. 막순은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가장 진한 고기, 진국을 싹싹 긁어모아 고봉으로 밥을 말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밥 사발을 거지에 까맣게 낀 두 손에 쥐어주자 거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막순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옛날 눈길에 쓰러져 죽어가던 덕이를 안고 피눈물을 흘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거지가 개눈 감추듯 밥을 비워갈 무렵 막순이 조심스레 거지의 귓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꾹꾹 눌러 참았던 고을의 참담한 현실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원통함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나그네님, 내 비록 가방끈 짧은 무식한 주모지만 나그네님 눈빛을 보니 필시 범상치 않은 분인 듯하여 드리는 말씀이요. 우리 고을 황사또라는 자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쌀 한 톨, 무 한 뿌리까지 긁어가서 저기 뒷산 칠성바위 아래 비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소이다. 이번 겨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잃었건만 관아에서는 곡식 한 줌 내어주질 않으니
부디 이 늙은이의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훗날 기운을 차리시거든 힘없는 백성들의 이 억울함을 하늘에라도 꼭 좀 전해주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삼키던 거지의 손이 뚝 멈추었습니다. 더벅머리 사이로 번뜩이는 거지의 두 눈동자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예리하고 무서운 빛을 뿜어내며 막순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록 온몸은 진창에 구른 누더기였으나 그 찰나의 눈빛만큼은 만인 위에서 천하를 호령할 절대자의 위엄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그릇의 국밥과 늙은 주모가 목숨을 걸고 털어놓은 이 한마디의 비밀이 며칠 뒤 고을 전체를 뒤집어 엎고 탐관오리의 목줄을 무참히 끊어놓을 거대한 피바람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탐욕의 눈이 먼 황사또는 꿈에도 모른 채 기생들의 치맛자락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흉측한 거지가 막순이 내어준 뜨끈한 국밥을 개눈 감추듯 비우고 호련히 장터를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지가 남기고 간 것은 그저 다 해진 빈 사발 하나뿐이었고 장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막순 모자 역시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장터 한 구석에서 시작된 사람 얼굴을 기가 막히게 꿰뚫어 보는 신통한 아이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담을 넘어 기어이 고을에서 가장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자의 귓등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황사또였습니다. 고을 관아의 화려한 동원 대청마루 비단 방석을 겹겹이 깔고 비스듬히 누운 황사또는 기름기가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두꺼운 턱살을 부르르 떨며 커다란 은수저로 귀한 약과를 쩝쩝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 먹다 굶어 죽어 나자빠지는데 이 탐관오리의 배때기는 하루가 다르게 남산만해지고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기가 막힌 수가 하나 있사옵니다. 곁에서 알랑거리던 쥐새끼 같은 이방이 간신배 특유의 얇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터 국밥집 늙은 주모가 거두어 키운 놈 중에 사람 관상만 보면 그놈이 숨겨둔 재물이며 평생 지은 죄를 샅샅이 읽어내는 신통방통한 꼬맹이가 있다 하옵니다. 그놈을 당장 관아로 잡아들여 고을에 돈 많은 부자놈들 얼굴을 보게 하시면 어떠하겠사옵니까? 뒤로 호박씨 까고 숨겨둔 재물을 아이 입을 통해 낱낱이 붉게 한 뒤 죄를 묻겠다다. 협박하시면 고을의 재물이 모조리 나으리의 뒷산 창고로 굴러들어올 것이옵니다. 헤헤헤. 그 말을 들은 황사또의 실처럼 찢어진 두 눈이 탐욕으로 시뻘겋게 번뜩였습니다. 오호라, 그거 참으로 기특한 묘수구나. 힘 안 들이고 돈다발을 쓸어 담을 황금 거위가 장터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니.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요망한 꼬맹이를 내 앞에 대령토록 하여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 67명이 사나운 들게 때처럼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장꾼들은 혼비백산하여 좌판을 내팽개치고 엎드렸고 포졸들은 거칠게 군화를 지식이며 막순의 허름한 국밥집 앞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우당탕탕 다 썩어가는 국밥집 쌀이문이 포졸의 발길질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나동그라졌습니다. 가마솥에 땔감을 넣고 있던 덕이가 화들짝 놀라 뒤로 주춤거리자 덩치가 산만한 포졸 하나가 아이의 멱살을 짐승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요놈,
내 놈이 그 귀신같이 관상을 본다는 무당놈의 새끼냐.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는 사또 나리의 엄명이시다. 아, 아재요. 놔주세요. 우리 어무이 밥해야 해요. 놀란 덕이가 바동거리며 울부짖었지만 포졸의 억셀. 소나기 앞에서는 그저 파닥거리는 한 마리 작은 새에 불과했습니다. 가마솥 국물을 젓고 있던 막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쥐고 있던 커다란 나무 국자를 땅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덕이는 아무 죄도 지은 게 없어라. 그저 밥 짓고 심부름하는 불쌍한 핏덩이일 뿐입니다요. 막수는 신발도 신지 못한 버선발로 뛰쳐나가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행여나 제 자식이 다칠까 노심초사 피눈물을 흘렸지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 늙은 어미를 잡아가 죽이시고 우리 덕이는 제발 놔주십시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포졸들은 코웃음을 치며 막순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에이, 늙은 것이 어디서 행패야. 사또 나리의 명을 거역하면 내년 목이 먼저 달아날 줄 알아라. 어무이, 어무이. 클바닥에 나뒹구는 막순을 뒤로 한 채 덕이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관아로 향했습니다. 막순은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 멀어져 가는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훔칠 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황 사또의 권세 앞에 누구 하나 나서서 모자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관아 동원에 끌려온 덕이는 차디찬 대청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의 여린 무릎이 까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떠는 덕이의 머리 위로 비단옷을 칭칙. 감은 황사또가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며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는 마치 살찐 두꺼비처럼 번들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덕이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그리 용하다지. 쯔쯔, 불쌍한 것. 늙고 가난한 주모 밑에서 꽁보리밥이나 주워 먹으며 살기 억울하지 않더냐. 내 놈이 오늘 내 앞에서 그 신통한 눈깔로 여기 잡혀온 고을 부자놈들의 뒤린 구석을 샅샅이 읊어준다면 내 특별히 내 어미와 너에게 평생 먹고 살 비단과 고기를 내어주마. 자, 당장 저놈들의 관상을 보거라. 동원 마당에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오랏줄에 묶인 고을의 늙은 상인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의 피를 쥐어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황 사또의 시커먼 속셈이 덕이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이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황 사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이의 투명하고 맑은 눈동자에 사또의 번들거리는 탐욕스러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덕이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며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황 사또의 관상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사또의 굵은 목덜미 주변으로 수천 수만의 억울한 백성들이 흘린 붉은 피눈물이 마치 소름 끼치는 올가미처럼 겹겹이 휘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당장이라도 사또의 목숨줄을 끊어버릴 듯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가장 비참하게 목이 떨어져 나갈 대흉의 상이자 참혹한 사형수의 관상이었습니다. 어미를 살리기 위해 권력자 앞에 거짓으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하늘이 보여준 끔찍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낼 것인가?
열살배기 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넓은 동원 마당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루 위에는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탐관오리 황사또가 번들거리는 미소를 띤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마당에는 포승줄에 묶인 죄 없는 늙은 상인들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루한 무명옷을 입은 열살배기 핏덩이 덕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 어서 저놈들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거라. 저것들이 장판 밑에 숨겨둔 금부치가 몇 냥인지, 쌀가마니가 몇 개인지, 내 놈의 그 신통한 입으로 당장 불란 말이다. 사또의 기름진 목소리가 동원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전 재산을 빼앗기고 패가 망신하게 생겼다며 절망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덜덜 떨며 마루를 올려다보던 덕이의 고개가 묶여있는 상인들이 아니라 마루 위에 황사또를 향해 꼿꼿하게 멈춰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맑고 투명한 두 눈동자가 사또의 번뜩이는 뱀 같은 눈과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사또의 얼굴에 드리운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를 목도한 덕이는 처음에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덕이의 귓가에 며칠 전 거지를 먹여 살리며 제 어미 막순이 눈물로 속삭였던 원통한 목소리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잃었건만 사또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기 배만 불리고 있소이다. 그래요. 우리 어미가 피땀 흘려 끓인 국밥을 빼앗아 먹는 저 탐욕스러운 악귀 앞에서 어찌 거짓을 고해 무고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바들바들 떨리던 덕이의 작은 두 주먹에 꽉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동원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사자호를 토해냈습니다. 사또 나리, 지는 저 아재들의 쌀가마니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또 나리의 면상에 드리운 끔찍한 상은 똑똑히 보이네요. 무어라. 이놈이 지금 감히 네 안전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황 사또가 기가 막힌다는 듯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의 이마 한가운데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여 시뻘건 늪을 이루었고, 굵은 목덜미에는 굶어 죽은 늙은이들의 원혼이 시커먼 올가미가 되어 칭칭 감겨 있어요. 나리가 배를 불릴수록 저 원혼들이 나리의 목줄을 옥죄고 있으니 나리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가장 비참하게 목이 달아날 대흉의 상,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참혹한 사형수의 관상이란 말이요. 아이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고을 사또의 면전에 대고, 그것도 코 흘리게 어린아이가 내 놈은 곧 목이 잘려 죽을 사형수다 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말입니다. 순간 동원마당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방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붓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묶여있던 상인들은 기절할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황 사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다 못해 이내 시퍼렇게 질려버렸습니다.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에 털이 곤두선 사또는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듯 씩씩거렸습니다. 이 발칙하고 요망한 쥐새끼 같은 놈, 감히 하늘 같은 사또를 능멸해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불로 지지고 사지가 찢어지도록 육모방망이로 쳐 죽여라. 당장 쳐 죽여라. 사또의 입에서 시뻘건 거품이 튀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험상궂은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덕이를 흙바닥에 짓누르고는 무시무시한 곤장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아이의 여린 뼈 따위는 단 한 대만 맞아도 으스러질 것이 뻔했습니다. 덕이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각오한 찰나였습니다. 안 돼.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마라. 동원 대문 밖에서 짐승 같은 비통한 절규가 터져 나오더니 피투성이가 된 막순이 번개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버선발로 관아까지 죽어라 뛰어온 막순이 포졸들의 창칼을 맨몸으로 밀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매가 떨어지기 직전 흙바닥에 엎드린 덕이의 위로 자신의 몸을 훌쩍 던져 아이를 온전히 품어 안았습니다. 퍽, 퍽, 악. 아이의 등을 향해 내리꽂히던 무자비한 매질이 막순의 굽은 등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끔찍한 소리가 동원 마당을 채웠습니다. 막순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와 덕이의 하얀 뺨을 적셨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왜 이러셔요? 흑흑, 제발 우리 어무이 좀 살려주셔요. 덕이가 피투성이가 된 막순을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지라 오열했지만 폭주한 사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잇, 저 더러운 어미년까지 한 통속이로구나. 당장 저 두 년놈들을 지하 토굴에 쳐넣어라.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장터 한복판에 끌고 가. 고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년놈의 목을 댕공 베어 효수할 것이다. 끌어내라. 짐승처럼 끌려간 막순과 덕이는 빛 한 점 들지 않고 쥐새끼들이 들끓는 관아에 깊고 차가운 지하 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지하의 냉기가 피투성이가 된 두 모자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막순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덜덜 떠는 덕이를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아이의 차가운 발을 감싸주며 막순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말아라, 내 새끼. 내가 사또 영감에게 바른 말을 한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참된 용기였다. 이 어미는 널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 우리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고 가자꾸나.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차디찬 감옥에 갇혔으나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늙은 어미와 신통한 아들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이 이 가엾은 모자의 목을 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과연 하늘은 이토록 착하고 지극한 두 사람을 이대로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둘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옥사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관아의 지하 옥사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흙벽에서는 얼음장 같은 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닥에는 썩은 집더미 위로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며 기어다녔습니다. 모진 매를 온몸으로 받아낸 막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등어리는 성한 곳 하나 없이 검붉은 피딱지로 엉겨 붙어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0살배기 덕이는 제 어미의 식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눈 좀 떠보셔요. 지가 잘못했어요. 사또 나리한테 거짓말이라도 할 걸 지가 쓸데없이
바른 말을 짓거려서 우리 어무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덕이는 급기야 자신의 두 눈을 작은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놈의 눈가를 확 파버리고 싶어요. 남들 못 보는 몹쓸 기운 따위 봐서 못해요. 우리 어무이 하나 못 지키는 이딴 저주받은 눈깔 파버릴래요. 그때였습니다. 숨이 넘어가던 막순이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덕이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소나귀에 담긴 힘만큼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막수는 피로 물든 입술을 달싹이며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야. 이 어미는 내가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럽다. 어무이, 내 두 눈은 저주받은 눈이 아니여. 하늘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라고 내려주신 귀한 거울이다. 황사또 저 악귀 같은 놈 앞에서 덜덜 떨면서도 호통을 치던 내 새끼가 이 어미 눈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보다 더 커 보였단다. 막수는 피 묻은 소매로 덕이의 눈물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기억나느냐? 며칠 전 우리가 밥을 먹여 보냈던 그 흉측한 거지 나그네 말이다. 내가 그분 머리 위에서 시뻘건 용의 기운을 보았다고 했지. 하늘의 이치는 결단코 어긋남이 없는 법이다. 그분이 언젠가 반드시 이 고을의 억울한 피눈물을 닦아주러 오실 것이야.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죽어 저승에 가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면 되는 것이요. 같은 시각 옥사 박장터 사람들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이었지만 옥사 담장 너머에는 고을.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소리 죽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막순에게 국밥 한 그릇 안 얻어먹은 이가 없었고 덕이의 신통방통한 한마디에 화를 면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까요. 백성들은 얼어붙은 주먹밥과 지열에 쓸 쑥을 구겨 들고 담장 밑을 서성였지만 시퍼런 창칼을 든 포졸들의 서슬퍼런 감시 탓에 다가가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착한 모자를 잡아먹고 사또 저놈이 무사할 줄 아느냐. 천벌을 받을 게다, 천벌을. 늙은 상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비며 모자를 살려달라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피눈물 맺힌 저주가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일까요? 모자가 차가운 옥사에서 핏빛 밤을 지새우던 그 시각.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던 황 사또의 관저에서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크윽 살려다오, 살려줘. 황 사또가 침상 위에서 목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꿈속에 온몸이 시뻘건 불길로 휩싸인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동원. 지붕을 뚫고 내려와 사또의 목덜미를 칭칭 감아버린 것입니다. 용의 비늘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의 원통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쏟아져 나왔고 용이 뿜어내는 숨결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 사또의 숨통을 사정없이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오늘 밤이 내 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벼락 같은 용의 호통 소리에 황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헉헉이 이게 무슨 흉몽이란 말이냐. 그 요망한 꼬맹이 놈이 내뱉은 헛소리 때문에 기가 허해진 게야. 당장 날이 밝는 대로 그 두 년놈의 목을 쳐버려야
내 직성이 풀리겠구나. 사또는 불안감에 몸을 떨며 날이 밝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악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덮쳐오고 있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법이지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옥사의 작은 창살 사이로 희뿌연 새벽동이 터오자 막수는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자신의 치맛자락을 북북 찢어 지하 옥사의 찬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잠든 덕이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을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덕아, 일어나거라. 장에 나갈 채비를 해야지. 막수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빗삼아 덕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새끼 떼국물을 닦아놓으니 이리도 훤칠하고 잘생겼구나.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상놈처럼 고개 숙이지 말아라. 넌 하늘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호랑이 같은 사내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두 눈 똑바로 뜨고 걷는 거여. 알겠지? 막순의 결연한 목소리에 덕이는 붉어진 눈시울을 꾹 참아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의 얼굴에 어미를 쏙 빼닮은 대장부의 결기가 서렸습니다. 철컹, 끼. 마침내 옥사의 육중한 쇠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망나니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왔습니다. 나와라, 이년아. 사또 나리의 명이시다. 포졸들이 거칠게 포승줄로 두 사람을 올감했지만 막순과 덕이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바들바들 떨거나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막순은 굽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덕이 역시 어미의 손을 꽉 쥔 채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퍼런 작두가 번뜩이는 장터 한복판의 처형장이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고울을 뒤흔드는 가운데 드디어 탐관오리 황사또가 번쩍이는 가마를 타고 형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흉측한 거지에게 내어주었던 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은혜는 이대로 허무하게 식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이제 곧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될 텐데 제 속이 다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듯합니다. 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던 장터 한복판. 평소 같으면 국밥 냄새와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로 가득했을 그곳에 오늘은 섬뜩하고 거대한 사형대가 세워졌습니다. 굵은 통나무를 십자 모양으로 엮어 만든 형틀 두 개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위로는 시퍼런 창칼을 든 포졸들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형장 주변으로는 고을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업은 아낙네부터 허리가 굽은 노인네까지 모두가 꽁꽁 언 맨손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생사람을 잡아먹다니. 저 착한 모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을 친단 말이오. 백성들의 한맺힌 곡소리가 눈보라를 타고 온 장터를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이윽고 옥사에서 끌려온 막순과 덕이가 형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막순의 무명저고리는 채찍에 찢겨 나가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형틀에 꽁꽁 묶인 두 모자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막수는 덜덜 떠는 고개를 돌려 제 옆 형틀에 묶인 10살배기 아들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막수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덕아, 내 새끼야. 춥지 않느냐? 억울해할 것 없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으니 저승 문턱을 넘을 때도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것이요. 덕이는 어미의 말에 꾹 다물었던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를 쓰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엄한 모자의 모습에 형장을 둘러싼 백성들은 오열하다 못해 땅바닥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예시 6에 3 이미지 4빌 사또 날이 행차시오. 그때 찢어질 듯한 쇳소리와 함께 형장 한 구석이 갈라지며 탐관오리 황 사또의 화려한 가마가 등장했습니다. 8명의 가마꾼이 짊어진 호화로운 가마 위에서 황 사또가 비단옷을 펄럭이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죄인의 목을 베러 온 사또의 얼굴이 어찌 된 영문인지 잿빛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나타난 끔찍한 붉은 용의 악몽 탓에 눈 밑은 시커멓게 푹 패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피 교이이자에 주저앉은 사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에 쫓기는 사람처럼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쥐새끼 같은 이방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와 사또의 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또 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방금 뒷산 칠성바위 아래에서 파발이 왔는데 나리께서 숨겨두었던 그 비밀 창고가 간밤에 싹 털렸다고 하옵니다. 무어라.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털린단 말이냐? 황 사또의 눈알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뒤집혔습니다. 그것이 창고를 지키던 포졸놈들이 죄다 포승줄에 묶여 산기슭에 나동그라져 있고 창고 안에 금은 보화와 쌀가마니는 먼지 한 톨 없이 사라졌다고 하옵니다. 게다가 창고 문짝에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자들만이 쓴다는 붉은 인장이 떡하니 찍혀 있다 하옵니다요. 아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요. 하늘이 내린 기막힌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막순이 흉측한 거지에게 남은 쌀을 몽땅 털어 국밥을 먹이며 눈물로 귀띔했던 바로 그 황 사또의 비밀. 창고 이야기가 드디어 탐관오리의 목줄을 무참히 꺾어버릴 날카로운 비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막순이 베푼 적선 한 그릇이 그저 배고픈 자를 먹인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만 백성을 갉아먹던 악귀의 심장부를 찌르는 결정적인 지혜의 한 수가 된 것이지요.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데다 정체 모를 불길한 그림자가 자신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황 사또는 그야말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광기에 휩싸인 사또는 형틀에 묶인 덕이를 향해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저 요망한 꼬맹이 놈, 저놈이 내 관상의 저주를 퍼부어 이 사달이 난 것이다. 당장 쳐라. 당장 저 두 년놈의 목을 단칼에 날려버리란 말이다. 사또가 발작하듯 고함을 치자 형장 한가운데 서 있던 망나니가 번쩍이는 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망나니가 입안 가득 머금고 있던 막걸리를 시퍼런 칼날 위에 뿜어내자
핏빛 같은 안개가 형장에 흩뿌려졌습니다. 댕공, 댕공. 소름 끼치는 칼춤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차마 그 참혹한 꼴을 보지 못하고 일제히 고개를 돌리며 땅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막수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망나니의 춤사위가 점점 빨라지고 마침내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덕이의 가녀린 목을 향해 허공을 가르며 무자비하게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형틀에 묶여있던 덕이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형장 너머 장터 어귀에 뿌연 눈보라 속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정수리까지 내려왔건만 덕이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환희와 경이로움이 가득 번져 나갔습니다. 덕이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장터 어귀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달려오는 수십 명의 발굽, 소리와 함께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한 붉은 용의 기운이 말입니다. 그것은 며칠 전 흉측한 거지의 머리 위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압도적이고 장엄한 기운이었습니다. 어무이 눈 떠보셔요. 용이 붉은 용이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덕이의 목소리가 형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외침과 동시에 장터 어귀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사자후가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푸. 망나니가 뿜어낸 막걸리 안개가 핏빛으로 흩뿌려지고 묵직한 대도가 덕이의 가녀린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곤두박질치는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참아 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진동시키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형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윙윙거리던 매서운 눈보라조차 숨을 죽일 지경이었지요. 동시에 어디선가 날아온 굵직한 육모방망이가 허공을 가리더니 덕이의 목을 치려던 망나니의 대도를 깡 하는 파열음과 함께 튕겨내 버렸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망나니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둔탁한 쇳소리가 형장 바닥에 메아리 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산천초목을 뒤흔들며 터져 나왔습니다. 장터 어귀를 막고 있던 포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삿갓을 푹 눌러쓴 수십 명의 역졸들이 시퍼런 철퇴와 곤장을 휘두르며 노도와 같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구름을 뚫고 나온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둥근 쇳조각. 바로 임금님의 어명과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광경입니까? 숨 죽여 울던 백성들은 번쩍이는 마패를 보자마자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려 만세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어사또 나리, 흑흑 드디어 하늘이 우리 고을을 굽어 살피셨구나. 혼비백산한 포졸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기 바빴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엎드린 백성들 사이로 길이 쫙 갈라지고 그 한가운데로 당당한 체구의 사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의 화려한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은 채 호랑이처럼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을 뿜어내는 젊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형장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덕이의 눈에만 보였던 그 거대하고 찬란한 붉은 용의 기운이 이제는 만백성의 눈앞에 눈부신 자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시가 호피무늬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어 모자의 처형을 즐기려던 황사또는 어찌 되었을까요? 어사라니, 암행어사라니. 번쩍이는 마패를 정면으로 마주한 황사또는 그야말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쿵 하고 클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사또는 평소에 번지르르 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똥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덜덜 떨며 기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이 진흙창에 뒹구는 것도 모른 채 사또는 어사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사또 나리, 소인은 그저 나라의 녹을 먹고 백성을 굽어 살핀 죄밖에 없사옵니다. 이 역적 같은 무리들이 소인을 모함하려. 닥쳐라,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어사의 입에서 천둥 같은 사자후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는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어 황사또의 안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흩뿌려진 것은 다름 아닌 사또가 칠성바위 아래에 비밀 창고에 숨겨두었던 낱낱의 수탈 기록, 피 묻은 장부였습니다. 내 놈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 숨겨둔 빗산의 비밀 창고는 내가 이미 싹 털어 관아에 국고로 돌려놓았다. 내 놈이 사들인 금송아지와 백성들의 입에서 빼앗은 쌀가마니가 매산 자를 이루었거늘 어디서 감히 내 놈의 더러운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황사또는 흩뿌려진 장부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며 눈이 허옇게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은밀한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어사의 손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이 모든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막순과 덕이의 입에서 동시에 헉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재요? 나그네님? 호통을 치던 어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막순과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사의 매서웠던 눈매가 모자를 향하는 순간 봄눈 녹듯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비록 온몸에 떼국물이 흐르고 진물이 나던 흉측한 몰골은 씻은 듯 사라지고 눈부신 어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막순이 내일 8살까지 다 털어 뜨끈한 국밥을 대접했던 바로 그 거지. 그리고 막순이 눈물로 사또의 비밀 창고를 털어놓았던 바로 그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내 놈이 어떻게. 바닥에 엎드린 황사또 역시 어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턱이 빠질 듯 경악했습니다. 장터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더러운 문둥병자 거지가 암행어사였다니. 사또는 그제야 10살배기 덕이가 자신의 관상을 보며 했던 끔찍한 예언이 뼛속 깊이 사무쳐 왔습니다. 사형수의 관상, 비참하게 목이 달아날 대흉의 상. 사또는 덕이가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악행이 불러온 인과응보의 미래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절규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내 제명을 재촉했구나. 저 탐욕스러운 악귀를 당장 오라로 묶고 하옥시켜라. 당장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압송하여 그 더러운 목을 벨 것이다. 어사의 추상 같은 명령에 역졸들이 달려들어 황사또와 간신배들을 짐승처럼 묶어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갑과 을이 완벽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뒤바뀌는 통쾌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비명 소리가 멀어지자 어사는 흙바닥을 성큼성큼 걸어 막순과 덕이가 묶인 형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졸들이 달려와 포승줄을 풀려 했지만
어사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암행어사가 친히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모자를 얽어매고 있던 굵은 밧줄을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아니, 은인 어르신. 어사의 굵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밧줄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막순을 어사가 황급히 부축해 제 넓은 품에 안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막순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준 어사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순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어르신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얼어 죽어가는 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사명을 다하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객사했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털어놓으신 진실 덕분에 이 고울수만 백성의 목숨을 구했으니, 어르신과 이 신통한 아이 덕이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고울을 구한 진짜 영웅이십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이며 눈물겨운 보답입니까? 권력을 쥔 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명을 재촉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과부는 밥 한 그릇에 담긴 숭고한 정으로 고울을 구하고 제 자식까지 살려냈습니다. 형장을 둘러싼 수백 명의 백성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엎드린 채 목 놓아 울며 기쁨의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제 모진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악인은 처참하게 몰락했고 선한 자들에게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씻은 듯이 멎었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장터 하늘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막순과 덕이의 핏기 없던 얼굴 위로도 황금빛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역졸들을 시켜 황사또가 뒤싸 칠성바위 아래 비밀 창고에 숨겨두었던 수백 가마니의 쌀과 금은보화를 모두 장터 한복판으로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이 재물은 모두 저 악귀 같은 사또가 너희들의 피땀을 쥐어짜 만든 것이다. 이제 주인을 찾아갈 터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고 온몸을 녹이도록 하여라. 어사의 우렁찬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쌀가마니가 툭툭 터졌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고을 백성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얀 쌀을 치맛자락에 바지춤에 주워 담았습니다. 어사또 나리, 만세, 막순 아짐에, 덕이 도려. 만세, 백성들의 환호성과 기쁨의 통곡 소리가 고을을 넘어 저 멀리 산등성이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장터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암행어사는 이내 발걸음을 돌려 막순과 덕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암행어사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은 늙은 주모를 향해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사또 나리, 어찌 천한 늙은이에게 절을 올리십니까요? 당치도 않사옵니다. 막순이 화들짝 놀라며 어사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어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꼿꼿하게 절을 마쳤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내어주신 것은 단순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팔아야 할 피 같은 전 재산이었고 벼랑 끝에 내몰린 이웃을 향한 거룩한 천륜이었습니다. 겉모습이 흉측하다고 돌을 던지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를 제 어찌 잊겠습니까? 어사는 품에서 두툼한 전대와 옥으로 만든 패를 꺼내어 막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상금이자
제 개인적인 보은입니다. 이 돈으로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더는 추운 날씨에 가마솥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사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10살배기 덕이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었습니다. 덕아, 넌 사람의 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억울함과 진실을 볼 줄 아는 진정한 눈을 가졌구나. 내 널 한양으로 데려가 훌륭한 스승 밑에서 그를 가르치고 싶다. 훗날 내가 커서 백성의 마음을 읽어주는 훌륭한 관직에 오른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느냐. 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미 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순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증명한 모자의 지극한 사랑과 올곧은 심성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고을에 허름했던 삼거리 장터 구석에는 이제 쓰러져 가던 초가집 대신 크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막순의 새로운 국밥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며 뼈 빠지게 일하는 팍팍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해진 막순은 비단 동정을 단 고운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시름 대신 넉넉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막순은 여전히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켰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넘다 지친 나그네들과 배고픈 거지들에게 대가 없이 따뜻한 국밥을 퍼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허허, 많이들 묵어. 밥통이 든든해야 험한 세상도 넘을 힘이 생기는 법이여. 주름진 막순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보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와집 대문 앞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훤칠한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깊고 맑은 눈빛을 반짝이는 청년, 바로 늠름하게 장성한 덕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어사의 보살핌 아래 밤낮 없이 학문에 매진했던 덕이는 마침내 벼슬길에 올라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덕이는 더 이상 사람의 관상을 보며 흉흉한 앞날을 점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깃든 운명보다 사람의 속마음에 담긴 선함과 억울함을 읽어내는 진정한 목민관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미 막순이 국밥 한 그릇에 담아 보여준 그 숭고한 사랑을 덕이는 백성들을 향한 어진 정치로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 그 악랄했던 황사또는 어찌 되었냐고요? 한양으로 압송된 사또는 낱낱이 밝혀진 죄상 앞에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맞으며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형수의 관상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가장 비참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썩은 동아줄은 결국 제 목을 매는 올가미가 된다는 옛말이 참으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보릿고개 시절 내 입에 들어갈 풀죽 한 그릇도 아쉬웠던 그 매서운 가난 속에서도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는 굶주린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꽁보리밥 한 술이라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어도 그 마음자리만큼은 천하를 다 가진 부자보다 넉넉하고 따뜻하셨지요.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했습니다. 남에게 베푼 선행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돌고 돌아 반드시 나와 내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커다란 등불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막순 어르신의 그 미련해 보이던 국밥 한 그릇이 훗날 고을을 구하고
자식의 목숨을 살려냈듯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세상 인심이 각박하고 찬바람이 쌩쌩 분다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 속 펄펄 끓어오르던 뽀얀 가마솥 국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오래오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찹니다. 항상 옥체 보존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늙은 이야기꾼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콧등이 시큰하고 속이 뻥 뚫리는 더 재미난 이야기를 보찜 가득 짊어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